안녕하세요. LK 규모수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다뤄볼 기업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하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뱅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페이, 카카오 스타일 등등등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깊숙이 퍼져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카카오를 안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알아볼 기업 이 중에서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줄여서 편하게 카카오 엔터라고 지금부터 할게요. 자, 최근에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죠. 이런 핫한 기업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 엔터 기업 속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카카오 엔터는 2021년 3월 2일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웹툰, 음반과 음원 유통,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을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회사였죠. 자, 지금은 영상 콘텐츠의 핵심 IP인 산업내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와 함께 모바일부터 TV 스크린까지 넘나드는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등을 운영 중인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원더케이, 쇼노트, 멜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뮤직 엔터테인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카카오 엔터의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 엔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카카오 엔터의 전신은 바로 로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음악 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카카오가 합병되기 전 아이유의 소속사였죠. 그럼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은 뭘까요? 바로 서울 음반입니다. 때문에 서울 음반이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78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설립된 서울음반은 시사영어사의 창업자인 민영빈 회장이 시사영어사의 자회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사영어사의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학용 테이프 제작 및 판매였습니다. 테이프 제작을 맡아야 하는데 그 일을 서울음반이 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서울음반이 대한민국 음반 제작사로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어 어학용 테이프 제작 업체로 시작한 서울음반은 1982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사명을 주식회사 서울음반으로 변경합니다. 이후에 1984년부터는 국악과 클래식 관련 음반을 제작하면서 국내 대중가요 제작사로서 기틀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서울음반은 1982년 설립된 음반 유통사 신나라 레코드와 더불어서 국내 음반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신나라 레코드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는 아가동산 때문에 또다시 유명해지고 있어요. 현재 신나라 레코드 회장은 여전히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라고 합니다.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매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다른 의미에서 참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울음반은 1987년 유재하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를 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1988년에는 소방차의 정규 2집 제작하고 히트에 성공합니다. 그룹 이름이 소방차면 구급차도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너무 아재 개그 같다고 하실 수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응답하라 1988 3화에 소방차 관련 명장면이 등장하니까 다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서울음반은 1989년에 너에게 기다려줘가 수록된 김광석 1집을 1992년 김광석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김광석 3집을 발매하죠. 특히 3집에 수록된 곡들은 지금 들어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성이 막 장난 아니야. 그쵸? 전 개인적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왜 사랑 이 두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잘 모르는 우리 MZ세대 젊은 친구들에게 강추합니다. 가사를 잘 들어야 돼요. 가사가 진짜 예술이야. 오늘 잠자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 김광석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서른반은 민중가요로 유명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남진, 현숙, 부활 등의 앨범을 제작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냥 서른반을 안 거쳐간 가수들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0년대 한국 가요계 전설로 불리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제작한 서른반은 1990년대에 들어서 그 빛을 더욱더 발하게 됩니다. 손지창과 김민종의 더블루, 박지윤, 유승준, 지금은 스티브 유죠, 이승환, 솔리드, 김종서, 이은미, 이상은, 강산의 태진아, 서른도, 전윤화 등등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앨범의 제작과 발매를 도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음반은 국내 가수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현대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소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을 재즈 음악으로 형상화해서 CD를 발매하기도 합니다. 또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와 SBS 주말 드라마 모래 위의 욕망 OST도 서울음반이 제작하면서 히트를 시키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동명의 타이틀곡은 드라마 OST 전성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추억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1994년에 방송된 사랑을 그대 품 안에는 가죽 라이더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던 차인표 배우님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거기다 터프하고 낭만적인 재벌 2세,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색소폰 불던 근육질 몸매의 차인표 배우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차인표 배우님과 신혜라 배우님은 드라마 속에서도 모자라서 실제로 교제를 하시고 1995년 11월에 결혼까지 하셨죠. 신혜라 배우님을 좋아한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에 이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전성기를 걷고 있던 1999년 서울음반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맞춰서 인터넷 쇼핑몰 뚜띠를 운영하고 음반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에는 사명을 주식회사 YBM 서울음반으로 바꾸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하죠. 당시 공모가는 주당 17,000원으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81.5대 1로 치열했다고 하네요. 당시 서울음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11.6%를 기록하면서 중형 음반 제작소로 인기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에 서울음반은 2001년 4월 5,000원 주식을 500원으로 액면 분할합니다. 자, 액면 분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나왔죠? 네, 제일기획 1편에서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자본금 증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떨어뜨려서 총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코스닥 상장도 했으니까 서울음반은 이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합니다. 2001년에는 당시에 큰 인기를 모았던 스티븐 유와 2년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임창정과도 전속 계약을 맺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코요테, 이현우, K2, 유리상자, 강성현 등 앨범 판매를 도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2005년에는 YBM 서울음반은 큰 격변을 겪게 됩니다. 바로 SKT, 즉 SK텔레콤이 292억의 YBM 서울음반 지분 60%를 인수하게 됩니다. SKT는 당시에 유료 콘텐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원을 디지털화해서 유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이 같은 인수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이로써 SKT는 음악 포털 사이트 멜론에 보다 안정적으로 음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시에 음악 시장에서의 디지털 유통망 확보 및 신규 디지털 시장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꾸준히 세를 확장해 나가던 YBM 서울음반은 2008년 4월 로엔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하 로엔으로 칭할게요. 당시 30년 전통의 서울음반 이름이 사라진다고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로컬 유통사 이미지 대신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쇄신의 의미를 담아서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같은 해 로엔은 당시 중학교 3학년 소녀를 가요계에 데뷔시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바로 저 LK 김호수가 애정하는 가수 아이유입니다. 자, 풍문이지만 아이유를 연습생으로 트레이닝 시키다가 실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끼를 인정받고 로엔에 발탁됐다고 하는데, 자, 제작진분들 그때 아이유님 모습 찾아주실 거죠? 그 중학교 때 앳된 모습 믿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SKT는 음악 사업인 멜론을 자회사인 로엔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당시에 멜론 유료 가입자는 약 84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로 인해 로엔은 음원 제작, 뮤지션 발굴, 음반 유통에 이어서 고객 서비스 채널인 멜론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8년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다? 바로 아이유 데뷔.
자, 서울 음반의 피를 이어받은 로엔엔터는 국내 최대 음반 유통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산울림 전집을 발매하는가 하면 나비, 에이트, 백지영, 이승기, 리쌍 등 수많은 가수들의 음원을 유통하는 동시에 맹진아, 런, 지아 등 소속 가수들의 매니지먼트에도 힘을 쏟게 됩니다. 2009년에는 음악 시상식 멜론 뮤직 어워드를 탄생시키고 국내 가요계에서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아이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서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로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10년 아이유와 2AM의 스롱의 듀엣곡 잔소리가 소외 음원 차트를 올킬하면서 한국에서 아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죠. 물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그 뒤에 발표한 좋은 날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아이유는 가요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아이유의 성공은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010년 영업이익 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7%나 급증했고요. 해당 기간 동안 매출 및 당기순이익 역시 1390억 원, 194억 원으로 각각 37% 그리고 328.7% 증가했죠. 마치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방탄소년단과 하이브의 사례를 보는 그런 데자뷰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유와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던 로엔엔터는 2013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제작 사업부를 레이블 단위로 분리 개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로엔트리 레이블과 콜라보 따리 레이블의 탄생이죠. 당시 로엔트리 레이블에는 조영철 프로듀서가 대표를 맡아서 아이유, 써니힐, 히스토리, 김석훈, 조한선 등이 소속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고요. 신사동 호랭이가 대표로 영입된 콜라보 따리 레이블에는 지아와 피에스타가 각각 소속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멀티 레이블을 통해서 매니지먼트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로엔은 같은 해 12월 시스타 K-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0%를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아이유와 시스타가 한솥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엔엔터는 2015년 배우 전문 엔터테인먼트사인 킹콩 엔터테인먼트와 100% 지분 인수 방식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수에서 배우로 아티스트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킹콩 엔터테인먼트에는 이동욱, 이광수, 유연석, 김범, 김지원, 조윤희 등이 소속돼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멀티 레이블 체제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엔엔터의 공격적인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에이핑크 등이 소속돼 있었던 A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발행 주식 만주 중에 7,000주를 126억 원에 사들이면서 아티스트 육성부터 콘텐츠 제작, 마케팅 및 매니지먼트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A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레이블로 삼은 지 2달도 안 된 2016년 1월에는 또 깜짝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카카오의 로엔엔터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 76.4%를 약 1조 8,700억 원에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모바일 플랫폼과 로엔엔터의 멜론이라는 음악 플랫폼,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만남은 거대 엔터테인먼트의 탄생을 의미했어요. 카카오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던 콘텐츠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에서 인수를 진행했다고 하죠. 공격적인 인수 작업을 하던 카카오는 드디어 2016년 4월 국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용어 설명 필요하죠? 조금 어렵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대기업 집단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 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 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또 하나 알아가시는 거 맞죠? 어렵지 않죠? 쉽죠?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는 2016년 5월 주식회사 페이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주식회사 크래커 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문화인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또 카카오는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회사 주식회사 크리스피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다양한 스낵형 웹드라마와 웹 예능 제작에 나섭니다. 2017년 5월에는 CJ ENM의 드라마 제작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공동 투자 형태로 만든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에 메가몬스터는 MBC 붉은 달 푸른 해, TVN 진심이 닿다, KBS2의 위험한 약속 등 다양한 드라마와 MBN 미스백 등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 현재까지 활발하게 제작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던 로엔엔터는 2017년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사명을 카카오 M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를 노린 것이죠. 사명 변경과 함께 We Entertain을 슬로건으로 브랜드 방향도 새롭게 설정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변경은 이듬해 3월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정되게 되죠. 로엔에서 카카오 M으로 사명이 변경된 지 2달 만인 2018년 5월에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 M을 흡수 합병한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유튜브에서 유튜브 뮤직을 서비스한 시점이었거든요. 카카오는 합병을 통해서 카카오톡과 멜론을 연계해서 음악 시장을 넓히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유튜브 뮤직으로 인해서 당장의 시장 변화는 없었지만 카카오는 미래 음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알고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움직인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카카오 M은 피흡수 합병으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후에 카카오는 EN컴퍼니라는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의 사명을 다시 카카오 M으로 변경합니다. 음악 영상 콘텐츠 사업 부문을 분사하기 위해서 구 카카오 M과 동명 법인을 신설한 거죠. 당시 카카오 M은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 K-윌, 송승헌, 유연석 등이 소속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에이핑크, 허각이 소속된 플레이엠, 아이유가 소속된 이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더 보이즈가 소속된 크래커 엔터테인먼트, 이병헌, 유지태, 한가인 같은 배우 등이 소속된 BH 엔터테인먼트, 공유, 전도연, 수지 등이 소속된 숲 엔터테인먼트를 산하 주요 레이블로 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수, 배우 가릴 것 없이 국내 엔터테인먼트계 왕국을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 2020년 1월 25일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은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을 결의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자, 여담이지만 2020년 1월에 카카오는 계열사 숫자가 9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SK의 계열사 123개에 이어서 2위였죠. 삼성이 6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카카오의 몸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으시죠? 자, 이처럼 총 6만 개가 넘는 웹툰, 웹소설을 축적, 또 원천지식 재산권을 지닌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페이지와 영상 제작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카카오 M의 합병은 지식 재산권을 영화, 드라마,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의 등장을 야기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최근에는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웹툰, 웹소설 등 자체 콘텐츠가 해외에서 활약하면서 카카오의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는 지난해 창작자와 함께 지속성장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작가 생태계를 강화하는 상생안을 마련해서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여기에는 작가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다수 마련돼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카카오가 참 대단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능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후에 카카오 엔터는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및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 또 세계 최대 무협 웹소설 플랫폼 우시아 월드를 인수하는가 하면 영상 스트리밍 기술업체 INI 소프트, 광고 제작사 돌고래 유괴단과 스튜디오 조, 영화 제작사 영화사 집을 공격적으로 인수, 컨텐츠 IP의 진화와 확장을 추진해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사업 성장을 깨하게 됩니다. 또 유재석, 유희열이 소속된 안테나의 지분 전량을 매입해서 자회사로 인수했고요. 그야말로 거대 엔터테인먼트의 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올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약
1.2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듯 실탄을 두둑히 챙기게 된 카카오는 그동안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아이돌 매니지먼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2023년 2월 7일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23만 주 4.91%를 1119억 3천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SM 최대 주주 이수만 전 회장은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이수만 전 회장의 백기사로 나서면서 길고 긴 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 사태를 관심 있게 봐왔는데 이수만 전 회장이 방시혁 의장과 손을 잡았다는 게 정말 의외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수만 전 회장은 하이브의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 없었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엔터업계에서 경쟁사이면서 후발주자임에도 이미 SM을 뛰어넘은 하이브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건 아마 이 SM 창립자로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이브는 2020년부터 다가오는 방탄소년단의 군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에스파, NCT, 엑소, 샤이니 등등이 소속된 SM의 경영권 인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수전에 적극적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수만 전 회장의 반대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수만 전 회장이 방시혁 의장과 손을 잡은 이유는 바로 이성수, 타경준 SM 현 공동대표가 이수만 전 회장과 상의 없이 카카오를 SM 2대 주주로 내세웠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신의 지분을 단번에 매입할 수 있는 곳이 하이브뿐일 거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울러서 하이브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한 만큼 지분을 넘겨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굳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3월 12일 하이브가 SM 인수 절차를 중단하면서 결국 SM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게 되고 하이브는 카카오와 플랫폼을 통한 협업을 이어간다고 입장을 내놓게 되죠. 이렇게 1조 원대 쩐의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카카오 엔터 주식을 이야기하자는 이유는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상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는 SM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상장 준비가 올해는 결실을 맺게 될지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도 들어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시총 14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공모가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이브 SM에 이어서 카카오 엔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저도 준비를 하면서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괜히 막 뿌듯해지고 똑똑해진 것 같고 그래요. 공격적인 인수와 투자를 통해서 공룡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난 카카오 엔터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하이브를 뛰어넘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LK 김호수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기업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평, 카카오 엔터와 하이브, 경쟁의 관점을 바꾸는 현명한 관계. 사인 CD 여기 사인 보이시나요? 우와, 너무 깜찍한데? 표정 봐. 2011년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얼굴이. 그죠?